자, 이 편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과 농장이에요. 사과 농장인데 우리 정재민 대표님 아까 1편에서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세요. 여길 꼭. 그냥 2편만 바로 보시면 사과 재배 그것만 하는데 여기 예산 은성농에 왔고요. 자, 볼게요. 여기 기존의 사과 농장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사과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쭉 위로 쭉 올라 있고요. 이 사과 농장 전체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사과 심어진 면적만 한 6,500평. 6,500평. 네. 그럼 이 정도 규모 사과하면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5년 정도. 15년 된 사과. 그러니까 대표님이 10년 됐다 그랬는데 와인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사과 심어져 있었는가요? 제가 이제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 사과나무 심을 때부터 한 15년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 사과밭은 지금 40년 정도 40년 된 사과밭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몇 번 갱신했던 제가 장가를 잘 와가지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서 멋지게 사과밭을 이제 이렇게 평생 동안 일궈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과만 따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과밭이에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아름답고, 근데 결과물인 사과만 시장에 나가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원래 이제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과밭을 좀 활용해서 체험관광 결합해서 와이너리 형태로 해보자.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제 와인 만들기 시작한 거고, 이 사과밭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의 땀이 녹아 들어가 있는 사과밭이에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햇빛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실래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님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대를 이은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를 이은 농업.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하셨던 생산이라는 부분을 아들이 똑같이 생산할 텐데,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럼 그 아들이 와가지고 와인을 만든다든지, 부모님 계셨으니까 기존에, 그러면 그것을 또 일하는 분들 같이 어울려서 하도록, 또 다른 사람이 먹고 살고 같이 먹고 살면서 그럼 그 다음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구조. 여기가 정말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수영이랑 나무가 좀 달라요. 다른데 과수원을 하고 대부분 사과밭을 보면 옆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인가요, 이 나무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과 재배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품종과 일본의 재배 방법을 도입해서 일본식의 사과 농업을 그동안에 쭉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과밭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식을 탈피한 유럽식이다. 유럽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일본식의 사과 농업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옆으로 가지를 많이 뻗어 있고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들이 이렇게 틈들이 없어서 트랙터나 기계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농업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마이크로한 농업이거든요. 세세한 부분 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 마을만 해도 43가구인데 지난 20년 동안 애울음 소리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노동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럽의 농업은 뭐냐면 이렇게 기계나 트랙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줄간 간격은 넓혀놓고 주간 간격은 좁혀놓고. 주간 간격은 네. 좁네요. 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네. 그래서 햇빛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가 뜨고 지는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줄간 간격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늘 간섭들이 없고. 그래서 나무 수영을 옆으로 뻗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위로 뻗을 수 있게, 위로 올라가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 수확량도 더 많고요. 수확량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밀식 재배 방법이라 그래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 사과 농업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초창기에 이 농법을 도입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태리 티롤 지방이나 그 스위스나 이런 소위 유럽식 사과 재배 방법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좀 겪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가들이 많이 이 밀식 재배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식이라 그러면 간격이 좁잖아요, 지금. 네. 그 장이 좁은데 이쪽은 햇볕은 이렇게 받을 텐데 네. 이쪽은 이렇게 너무 좁아서 네. 가지 자리 관리하기 힘들다든지 그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정을 잘 해줘야 돼요. 수영을 잘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너무 옆으로 많이 뻗으면 옆에 나무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주간 간격을 좁기 때문에 이게 얼마예요, 그 간격이? 1.5m. 1.5m. 네. 요즘 더 줄이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위로 뻗어야 되죠. 네. 근데 사과 그러니까 본 지주에서 가지가 너무 길게 뻗으면 영양분이 전달하는 그렇죠. 통로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 품질에도 좋지 않아요. 그 문제다. 이게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만들 그렇죠. 가까우니까 애들이 가까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뻗어 있네요. 얘는 앞으로 좀 뻗어 있고 옆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잘라놨고 여기서 이렇게 하네요. 이 정도 간격. 그러면 1.5m니까 한 뭐 75cm 그 정도 그러니까 간격으로 자르는 거예요. 지금 이 골이 해가 이쪽으로 떠서 저쪽으로 져요. 네. 해가 뜨거지는 방향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쪽 간섭은 그 일조량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쪽으로 비춰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지나치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가지들만 없게 좀 정리를 해주고. 보시면 사과가 몇 개 안 달려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솎아낸 거예요. 솎아냈어. 꽃 필 때부터 꽃 접과하고 열매 접과해서 보통 한 가지에 하나나 두 개 정도씩만 달려있죠. 한 가지에? 보시면 다 한 가지에 하나나 두 개. 그렇네. 그죠? 한 가지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원래 꽃은 여기 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여기 꽃이 여러 개가 같이 그렇죠. 뭉터기로 펴요. 네. 근데 꽃 폈을 때 다 솎아내주고 열매로 될 수 있는 거 하나만 남겨놨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한 가지 하나 두 개밖에 아니 두 개만 남겨놓으면 보통 기존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정도 길이라면 몇 개나 남겨놓나요? 나무에서? 요즘 농가들은 이렇게 다 해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매달면 그만큼 사과가 적게 되고 그다음에 이 나무가 빨아들이는 양분은 한정돼 있는데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뭐 맛과 품질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 솎아주는 작업들을 요즘에는 많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사과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됐어요. 뭐냐면 최상품은 무조건 크고 색깔 좋은 거 있어야 됐어요. 근데 앞으로 그 수요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과가 어떻게 소비되냐 하면 제수용, 명절이나 제사용, 그 다음에 선물용. 그러니까 무조건 크고 이뻐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도 지난 10년의 추세를 보면 점점 큰 사과들 팔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죠. 차례 안 지내죠. 그 다음에 김영란법 이후로 사과 선물하는 수요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크고 이쁜 사과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과 농민들이 사과 수확을 해서 분류할 때 제일 최상품의 사과는 뭐냐면 한 번에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의 사과가 최상품이에요. 큰 사과는요 가공용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점점 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선물용으로 그렇게 취급받으니까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과도한 인력과 노력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생식용 진짜 먹기 적당한 크기의 상품들을 조금 더 달더라도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공급해야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노동력 덜 들고 그 다음에 소득은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과농업이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나 진흥청이나 농민들은 무조건 크게 열리는 품종, 그 다음에 색깔 이쁘게 나는 품종, 그러니까 이제 그 후지나 일부 몇 품목에 집중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개성 있는 소비의 시대예요.
나는 노란 사과들 원할 수도 있고 나는 조그만 알프스 오토메 같은 작은 미니 사과를 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개성 있는 사과 농업을 할 때가 됐다. 여기도 그럼 계속 많이 바꿔가겠네요, 계속. 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바꿔갈 준비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귀농을 시작해가지고 사과 농사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사과 재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배우는 사과 재배학 개론. 자, 여기 보면 이게 품종이 어떤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후지 계열에. 근데 이제 이것도 후지 사과라 그래서 한 품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지 사과 중에서도 뭐 기꾸도 있고 피덱스도 있고 뭐 미시마우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품종은 지금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태리에서 온 거예요. 품종이. 그러니까 원래 후지 사과는 일본에서 이제 품종 개량을 한 건데 그 후지 사과를 이태리의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로 가져가서 이태리 환경에 맞게끔 다시 육종을 해서 이제 일본의 기쿠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기쿠 9, 그러니까 기쿠라는 이제 이름이 또 붙어 있어요. 후지 사과인데 이거는 이제 이 나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태리 갔다가 한국으로 손자가 이제 한국으로 온 거네요. 그러니까 밀식 재배에 이제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된대요. 네. 자, 그러면 겨울에는 그럼 저거 보니까 여기 페인트 같이 묻어 있어 이렇게. 네네네. 그럼 이렇게 해주나요? 겨울에는? 네. 친환경 수성 페인트인데요. 친환경 수성 페인트. 네, 이거를 왜 칠해 놓냐면, 네. 사과나무는 겨울에 뭐 영하 15도, 20도 떨어져도 얼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쉬고 있으니까. 근데 사과나무가 언제 죽냐 하면 봄 꽃샘추위가 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과나무가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액을 빨아 올리기 시작한다고요. 피가 돌기 시작해요. 겨울에는 피가 안 도니까 추워도 수분이 없으니까 핏줄이 터질 일이가 없는데 봄에 이제 수액을 쭉 빨아 올리는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그게 핏줄이 얼어서 터져 버린다. 그러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봄 동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겨울에는 요즘에 따뜻했다가 뭐 1월, 2월 달에 봄꽃 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3월 달에 추워버리거나 4월 달에 영하로 내려가 버리거나 그때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봄에 저를 칠해 놓고 나서 이걸 칠하면 네. 얘가 이게 보온성보다는 봄을 늦게 느껴요. 네. 이 나무가 네. 아직 봄이 안 됐구나 하고 봄을 늦게 느껴요. 한 일주일 늦춰요. 그러니까 수액 빨아 올리는 거를 늦추니까 꽃샘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액을 본격적으로 빨아 올리니까 그러니까 죽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봄 작업이 대부분 어떤 작업들이에요? 봄 작업들은 이제 겨울에 전지 작업들을 하고요. 겨울에 전지 작업하고 새로 가지들 뽑아내고 늙은 가지들 잘라내고. 전지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에서 보시면 15년 됐는데 네. 가지들이 이렇게 굵지가 않잖아요. 네, 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많이 따먹은 그 소위 늙은 가지들은 네. 잘라버리는 거죠. 아예 앞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앞에서? 네. 앞에 잘라버리면 거기서 다시 나오게.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1년 된 거예요? 2년 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정도, 3년 정도. 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보시면 네. 이런데 다 잘라낸 자국이잖아요. 여기 앞에? 네. 여기도 그렇고. 다 잘라낸 자국. 여기도 그렇고. 다 잘라낸 자국이죠. 다 잘라냈네. 여기도 잘라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지 살리기 위해서 이 가지가 크면 너무 간격이 좁잖아요. 네. 잘라낸 거죠. 잘라낸 거. 그러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나무 모양을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간격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기술인 거예요, 사실. 전지 전정하는 예를 들어서 잘라야 될 가지를 안 자르고 예, 있어야 될 가지 잘라버리고. 그때 가장 큰 포인트는 햇빛이 잘 들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좀 배워야 되는,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과 나무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지형들. 그러니까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자르는 부분들. 기존의 수영 잡는 거, 기존의 거하고 이건 좀 더 어렵나요, 쉽나요? 이 전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게 더 쉽죠. 그죠. 네. 완전 눈에 보이니까 이게 바로바로 햇빛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나리따식 전정은 이 가지가 굵고 길게 가니까 밑에다가 또 지지대도 받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 토양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풀이 많은데 지금 사과 재배하면서 토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 이게 토양 관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축사들에서
수산 분뇨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퇴비 겨울에 완기하고 겨울에 완기랑 섞어서 한 1년 정도 뒀다가 네. 퇴비도 주고요. 퇴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질소나 이런 것들도 좀씩 주고. 병해충 관리는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과는 네.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작목들, 포도도 이제 하우스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반비가림 하고 하여튼 비를 안 맞추면 친환경이나 무농약이 가능해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무농약 하고 싶어도 무농약 하게 되면 한 7, 8년 동안 사과를 하나도 못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면 좋은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맛있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네, 가격도 싸고. 근데 사과 무농약을 하게 되면 못생겼죠. 가격은 비싸요. 네, 그래서 이게 무농약이 사과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과에서 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에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처럼 네. 저 충청북도나 이런 데서 이제 사과도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뭐 구제역이나 코로나처럼 이제 화상병 같은 거 말라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바이러스라서 한 나무만 없애버리거나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번져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국 사과농업에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심각하듯이 만약에 몇 나무가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 과수원 전체 나무를 뽑아서 묻어야 돼. 그래서 지금 15년 예를 들어서 된 나무들을 뽑아서 다 묻으면은 이거 우리가 돼지 농가들 살처분 하는 거 보고 나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렇죠, 네. 소득을 떠나서 자기 자식 같은 나무들을 다 파묻어야 되니까 요즘에 이제 그게 제일 무섭죠. 보통 이게 한 나무에서 수확하는 게는 보통 기간이 처음에 심었다 이제 귀농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라 심으면 수확까지가 기간이 얼마 정도 이 형태로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3년은 잡아요. 3년은 잡아. 3년은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수익으로 팔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사람도 네. 이제 애 낳아가지고 네 돈 언제 버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20년 기다려야 되죠 최소. 그래서 20년 기다리죠. 네.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15년 17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업이라는 게 과일 농업은 그래요. 특히 사과 농업은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소득이 없을 거를 대비해서 이제 다른 부가소득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방법은 묘목을 사올 때 예를 들어서 묘목 회사에서 좀 길러진 요즘에 이제 화분식으로 해서 한 3, 4년 이렇게 길러 가지고 오는 경우도 대신 비싸죠. 그러면 뭐 그 다음 해부터 소득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한 2년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이 잡혀서 수확이 된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확이 본격적으로 한다면 4년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4년짜부터 이 정도 물량. 그러면 한 나무에서 나오는 물량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한 70개에서 80개 정도만 70, 80개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더 많이 달면 해거리를 할 수 있어요. 해거리를? 네. 그러니까 농부는 지나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은 뭐냐면 그 욕심 부린 만큼 다시 되갚아줘요. 저도 보니까 단감도 제가 나무 하나 있거든요. 한 해는 단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해는 엄청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해거리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일의 열매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에요. 이 열매들을 달아서 자기 새끼들을 멀리 많이 퍼뜨려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해 예를 들어서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진을 다 뽑았어. 그 다음에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개수를 줄이거나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당한 개수들만 남겨놓으면 네.
나무도 시달리지 않고 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수량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과 꽃 피는 만큼 다 열매로 달아버리면 그 다음에 나무가 시달려 가지고, 특히나 이걸 외성대목이라 그래서 이게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류가? 네. 왜냐하면 보시면 15년 된 나무가 굵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는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열매를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비대해지는 거를 우리는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성대목이라 그래서 또 키도 지나치게 너무 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대목을 쓴 사과나무들은 나무에 빨아들이는 거에 한 30%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전달하면 나무만 비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지 잘 해줘야 되고, 욕심껏 매달면 그 다음에 품질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생산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과. 그러니까 이제 사과 농민들이 전지하고 적과하고 이런 게 일이 제일 큰 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혹시 귀농이 아주 사과 농사 시작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짧게. 사과 농업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 농사처럼 한탕 하고 말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개성 있는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 기존에 농민들이 하던 후지나 일반적인 품종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소비자들을, 자기 팬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고 그런 농업을 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